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에서 비행기로 단 2시간 거리에 위치한 천혜의 휴양지 오키나와로 함께 떠나볼까 합니다. 오키나와를 마주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제주도와 묘하게 닮았다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마치 한국에 제주도가 있다면 일본에는 오키나와가 있다고 할까요? 하지만 이 아름다운 섬에는 일본 본토와는 전혀 다른 독자적인 역사를 가진 류쿠 왕국의 흔적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특히 오키나와의 상징인 슈리성을 보면 일본 본토의 건축 양식과는 확연히 다른 이국적인 멋을 느낄 수 있는데요. 과연 이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았으며 어떤 역사를 품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함께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는 사이가부도 지금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의견 많이 부탁드립니다. 류쿠 왕국이 번성했을 당시 이 작은 섬에는 무려 한양보다도 많은 인구가 국적이었을 정도로 번성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 섬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오키나와는 일본에서 유일하게 아열대 해양성 기후에 속하며 연평균 기온이 약 23도에 달합니다. 겨울철에도 평균 기온이 14도에서 20도로 온화하며 한국의 제주도와 대만 북부와 기후적으로 유사하지만 제주도보다는 더 덥고 태풍과 해풍에 영향을 많이 받죠. 이러한 온화한 기후 덕분에 한국과 일본 프로야구팀들이 겨울과 봄 시즌을 앞두고 전지훈련 장소로 오키나와를 즐겨 찾으며 심지어 오키나와 리그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한국팀과 일본팀의 경기가 자주 열리기도 합니다. 오키나와에는 무려 10여 개에 달하는 큰 야구 경기장이 있는데 그중 가장 큰 야구장은 나하시에 위치한 오키나와 셀룰러 스타디움 나하입니다. 오키나와는 지리적으로 센가쿠 열도와 가깝고 대만과도 인접해 있으며 태평양 한가운데 위치하여 미국에게도 군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곳으로 여겨져 가장 늦게 일본에게 영토를 반환한 오랫동안 공을 들여왔던 섬이며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외딴 섬 오키나와에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본섬에만 무려 132만 명이 살고 있는데 이는 제주도의 2배가 넘는 인구입니다. 관광객이 아닌 실제 거주 인구가 이 정도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데요. 오키나와의 인구는 1800년대 류쿠 왕국 시절 10만 명대 후반으로 추정되는데 이게 작은 수가 아닌 것이 일본의 에도, 오사카, 교토와 같은 3도가 아니면 큰 도시가 없었거든요. 한국에도 한양이 18만 명을 넘는 수준으로 보고 그 외 평양이 10만 명대 초반 이하로 보는데 그만큼 이 류쿠에 인구가 많았다는 뜻이죠. 정말 신기하죠. 1900년대에는 의료, 위생, 농업 발달로 인구가 40만 명대로 진입했고 1940년에는 64만 명까지 빠르게 늘다가 1945년 2차 세계대전으로 40만 명대로 급감했지만 미 군정 시기 이후 빠르게 회복하여 92만 명까지 증가했고 1970년대에는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후 일본의 버블 경제와 함께 관광산업이 성장하면서 현재의 인구에 이르게 됩니다. 오키나와현 전체 인구는 주변 섬들을 포함하여 총 145만 명에 달합니다. 이는 한국의 대전시나 광주시 같은 대도시 인구와 비슷하며 미국으로 치면 샌안토니오 정도, 일본의 교토시와 고베시 인구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국가로 치면 에스토니아 인구를 넘어요. 그러다 보니 인구 밀도는 620명으로 괌이나 사이판보다 2배나 많은데 특히 수도 같은 나하시에 모여 사는데 나하시만 치면 7738명으로 일본의 웬만한 대도시들을 빼고는 가장 높고 한국의 부산 해운대구, 인천 남동구 수준이니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아시겠죠. 이 작은 섬에 말이죠. 특히 나하시에는 국제공항에 미군 기지까지 있어요. 나하시로부터 300km 떨어진 미야코지마에는 5만 5천 명, 이시카키지마에 5만 명으로 한국의 최소 시 기준 5만 명을 넘고 100km 떨어진 쿠메지마에 약 7천 명, 그리고 일본 최서단이자 대만과 가까운 요나구니지마에 1700명이 살고 있는데 이 섬은 오키나와 본섬에서 무려 509km, 일본 본토와는 1000km를 훨씬 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지도를 보면 마치 꼬리같이 길게 늘어져 있죠. 오키나와에서 사용되는 우치나구치는 단순히 일본 표준어의 방언이라고 보기에는 그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별개의 언어 또는 류쿠어파의 한 갈래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데요. 실제로 일본 본토 사람들은 우치나구치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따로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로 치면 제주도 방언을 서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의미가 반대인 경우도 있죠. 몇 가지 오키나와 방언을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는 오키나와에서는 하이사이, 원래 일본어에서는 고니치와죠. 그리고 이게 여성한테는 하이타이라고 부른대요. 어서오세요는 맨소레, 일본어로 이라시아이마스죠. 고맙습니다는 니회데비루, 원래 일본어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름답다는 추라상, 원래 일본어는 우츠쿠시. 엄마는 안마, 오마아상이죠. 아버지는 우투, 오바아상이에요. 이렇게 언어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이유는 오키나와가 일본의 영토가 된 역사가 그리 길지 않고 별개의 문화권이었다는 의미죠. 이러한 독자성은 한국의 제주도를 통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제주고시가 2015년 기준 33,000명 정도인데 제주시 전체 인구의 8.3%를 차지하며 제주도에서 세 번째로 흔한 성씨입니다.
제주고시는 한국 전체 인구 순위로는 22위에 불과하며 전체 인구의 1%도 안 되는데 제주도에만 8% 이상이 살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이죠. 이는 제주고시가 고을 나를 시조로 하는 탐나국을 세운 성씨이기 때문이며 제주도 인구 유입 이전에는 그 비율이 훨씬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죠. 한국 사회에서 수도권으로 인구 이동이 많았던 역사 속에서도 지역 성씨 인구가 높다는 것은 그 지역의 문화 특성과 오랜 역사를 반영하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반도 내에서도 지역별로 특별히 많은 성씨들이 있습니다. 김이박 씨는 경상도에서 특히 많은데 이것은 신라 멸망 이후에도 조상들이 대대로 거주했음을 의미하고 전라도에는 문, 임, 오, 선, 노씨 등이, 충청도에는 신, 한, 송, 지씨 등이, 강원도에는 유, 최, 심, 엄씨 등이 다른 지역보다 유독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포는 한국 사회의 오랜 역사와 이주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죠. 제주도는 탐나국이라는 이름으로 1105년 고려 숙종 10년에 탐나군으로 개편되기 전까지 무려 1000년 이상 최대 1400년간 지속된 독자적인 왕국이었습니다. 한국의 1000년 이상 지속된 왕조는 신라가 유일하죠. 제주도 신화에 따르면 기원전 2337년에 시작되었다고 하며 출토된 유물만으로도 3세기경에 국가 형태를 갖추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헌에는 1세기경으로 보기도 하고 삼국사기에는 476년에 백제에 토사물을 바쳤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대 기록들은 현재 남아있는 기록과 유물만으로 유추하는 것이며 기술이 발달하면서 앞으로는 땅을 파지 않고도 유물을 볼 수 있는 기술이나 탄소 연대 측정 등을 통해 숨겨져 있던 고대의 역사들이 밝혀지면서 앞으로 모든 역사서는 다 바뀌게 될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늘 깨어있는 자세로 역사를 새롭게 받아들일 마음과 즐길 자세가 필요하죠. 내가 알고 있던 역사는 아닌데, 교과서에 이렇게 없는데 라는 생각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변화하는 세상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과 같다고 보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육후왕국과 제주도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섬이라는 공통점 외에도 역사적으로도 실제로 교류가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표류민 발생 및 송환 기록입니다. 기록물이 있다는 건 엄청난 거죠. 조선왕조실록에는 제주도에서 배를 타고 가던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 육후왕국으로 표류했다가 육후 측의 도움으로 조선으로 송환된 기록이 여러 차례 남아 있습니다. 저도 다른 요트 채널들 보는데 지금의 발전된 기술로도 오키나와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당시에 왕래가 있었다는 거죠. 반대로 육후 사람들이 조선으로 표류하는 경우도 있었고, 조선 역시 이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두 지역이 해상활동으로 활발했고 재해에 따른 표류가 잦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간접적인 정보교환이나 문화적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477년 성종 8년에 제주도의 귤을 진상하려던 사람들의 배가 풍랑을 만나 류쿠국의 요나구니 섬에 도착했다가 1479년에 다시 조선으로 돌아온 기록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때부터 귤이 있었다고요? 흥미로운 학설로는 삼별초와의 연관성이 제기됩니다. 고려 말 삼별초가 1273년 제주도에서 몽골군에 패한 후 일부 세력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오키나와로 건너가 류쿠왕국의 건국에 영향을 주었다는 주장인데, 실제로 오키나와에서 계유년 고려와 장조라는 명문이 새겨진 고려식 기와가 발견됐죠. 책이나 유물이 아니라 기와가 말이죠. 이것은 1273년 계유년에 고려 장인이 만들었다는 뜻이며, 이는 삼별초 세력의 이동을 뒷받침하는 근거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키나와는 일본 열도와는 별개의 문화권으로 독자적인 육후왕국을 형성했습니다. 그 흔적들은 지금도 오키나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슈리성은 육후왕국의 정치, 외교, 문화의 중심지였던 왕궁이자 가장 중요한 상징적 건축물입니다. 안타깝게도 2019년 슈리성 정전을 포함한 주요 건물들이 대규모 화재로 소실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죠. 슈리성은 14세기 말에 처음 건설되어 약 450년간 왕국의 중심지 역할을 했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죠. 슈리성은 중국, 일본, 동남아 등과의 중개무역으로 번성했던 육후왕국의 대외교류 창구였고, 중국 황제의 사신을 맞이하는 의식도 이곳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슈리성은 육후왕국 고유의 건축기술에 중국과 일본의 건축 양식이 융합된 독특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중국풍 요소로 붉은색 기와, 용 문양, 장식, 건물의 배치 방식 등에서 중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이는 지난번 대만 편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일본풍 요소는 지붕 형태나 내부의 다다미 방 등에서 일본의 영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도요토미 히데요시 편에서 보실 수 있죠. 또한 육후 고유 요소로는 기와에 박힌 시사 등 특유의 장식과 건축 기법이 적용되었습니다. 핵심 건물인 정전은 육후왕국 시대 최대 규모의 목조 건축물로 왕자와 대들보에 용 문양이 새겨져 있어 육후왕국의 위엄과 독자성을 상징합니다.
슈리성에는 슈레이몬, 칸카이몬 등 여러 문들이 있으며 현재 방문객들이 볼 수 있는 건물들은 1992년에 복원된 것들입니다. 현재 2026년 정전의 완전 복원을 목표로 재건 작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죠. 방문객들은 여전히 일부 구역을 관람할 수 있죠. 소노이안 우타키 이시모는 슈리성 바로 옆에 위치한 신성한 돌문으로 류쿠항구 국왕이 성 밖으로 나설 때 안전을 기원하던 곳입니다. 1519년 제이쇼시 왕조 시대에 건립되었으며 류쿠 특유의 석조 건축 기술과 일본 건축 양식이 절충된 독특한 양식을 보여줍니다. 다마우두는 류쿠항구 역대 국왕과 왕족들의 능묘입니다. 1501년 제2쇼시 왕조의 제3대 국왕인 쇼신왕에 의해 건립되었는데, 쇼신왕은 류쿠왕국의 전성기를 이끌었으며 중국 명나라에 대한 책봉을 받고 조공무역 체제에 편입하며 일본, 조선, 동남아와 중개무역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번영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쇼엔왕의 유해를 안치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다마우두는 동실에는 왕과 왕비 유골, 중앙실에는 시신을 안치하고 일정 기간 풍장을 통해 육고라 하는 공간이고, 서실은 왕자, 왕녀 등 왕족의 유골로 구성됩니다. 이는 시신을 중앙실에 안치한 후 육탈하면 뼈를 깨끗이 씻어 항아리에 담아 안치하는 류쿠의 전통 장례 문화인 풍장과 쇄골의 영향을 받은 지상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류쿠 왕국의 주요 사적들이 묻힌 곳이 많은데요. 류쿠 왕국의 사족들은 대부분 효씨, 모씨, 고씨, 오씨, 바씨, 테이씨, 킨씨 등 중국풍의 한자 성씨를 가지고 있었죠. 이 중 고씨는 제주도와 지리적 근접성과 역사적 교류에서 어떤 접점이 있는가 의문이 들죠. 삼별초가 제주도에 류쿠로 건너가 건국했다는 주장도 있잖아요. 물론 루머입니다만 흔한 성씨도 아니고 굉장히 특이하죠. 어쨌든 모씨 일가는 류쿠 왕국 내에서 가장 유서 깊고 강력한 사족 가문 중 하나였고, 많은 재상급 인재를 배출했으며 그들의 묘지는 대규모의 귀관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고씨 일문 역시 왕가의 반계로 왕족의 반계였다는 거죠. 큰 영향력을 가졌던 명문가이며, 오씨 일문은 중국 복건성에서 귀화하여 주로 역관이나 외교 관련 직책을 담당했습니다. 류쿠의 일반 무덤 또한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귀관묘는 거북이 등껍질을 뒤집어 놓은 듯한 둥근 지붕 형태로 중국 남부 지역에 영향을 받았으며, 역시 쇄골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파풍묘는 일본 가옥의 지붕과 비슷한 작은 집 형태로 주로 지배계층에 허용되던 양식이었습니다. 이토만시에 위치한 오키나와 키요미노오카 공원묘지에는 이러한 귀관묘와 파풍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죠. 키시나에는 류쿠 왕족의 별장이자 외교사절 접대 장소로 사용되던 정원으로 류쿠 독자 양식과 중국 문화를 융합한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1799년에 완성되었죠. 자키미 구스쿠는 류쿠 왕국 시대 축성 기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성토로 15세기 초반에 명장 고사마루에 의해 축조되었습니다. 완만한 곡선 성벽과 아치형 돌문이 특징입니다. 가스렌 구스쿠는 15세기 중반 성주 아나와리의 거점이었던 성터로 바다를 조망하는 경치가 일품입니다. 이곳에서는 중국제 도자기와 한국제 기와, 아라비아 주화 등 다양한 해외 유물들이 발굴되어 당시 중개무역이 활발했음을 짐작하게 하죠. 그런데 특이하게 한국제 도자기가 아니라 기와가 발견되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죠. 나카구스쿠 구스쿠는 고사마루에 의해 크게 중축된 성터로 그의 비극적인 최후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1853년 페리 제독도 이 성의 정교한 축성 기술에 감탄했다고 하죠. 세이와 우타키는 류쿠 왕국 최고의 성지이자 기도 장소로 자연 그대로의 바위, 숲, 동굴 등을 신으로 숭배하는 류쿠 신앙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특히 최고 여사제인 키코의 오이기미의 즉위의식 등 중요한 종교의식이 이곳에서 거행됐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슈리성 근처에 인공연못인 류탄, 그 안에 작은 섬에 위치한 사당 벤자이 텐도, 왕실 사찰이었던 엔가쿠지, 중국 상인들이 바다의 여신 마조를 모시던 덴피라, 마조는 대만에도 많이 모시죠. 류쿠 왕국 시대에 마을을 재현한 체험형 테마파크 무라사키 무라, 그리고 류쿠 왕국의 역사와 문화, 예술품을 체계적으로 접할 수 있는 오키나와 현립 박물관, 미술관 등 수많은 흔적들이 오키나와 전역에 남아 있습니다. 류쿠 왕국은 대항해 시대 이후 유럽 세력의 등장과 일본 국내 통일 등 강력한 주변 세력의 위협을 받으며 중개무역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압박과 사츠마 번과의 관계 악화 등으로 외교적인 어려움을 겪었으며 1854년 미국의 매튜 페리 제독이 류쿠에 기항하여 류쿠 미국 수호 통상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1872년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 국가가 된 일본은 류쿠를 번으로 격화시켰고, 마침내 1879년 오키나와현이 설치되면서 류쿠 왕국의 시대는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본에 통합된 뒤 오키나와는 새로운 근현대 건축물들을 통해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의 격전지가 되는데요. 오키나와 평화기념공원은 제2차 세계대전 오키나와 전투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공원으로 넓은 녹지와 함께 탁 트인 바다와 평화의 돌무덤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오키나와 현립 평화기념 자료관은 오키나와 전투와 미군 통치 등 오키나와 근현대사의 아픔을 기록하고 전시하는 자료관입니다. 구 해군 사령부는 오키나와 전투 당시 일본 해군이 사용했던 지하사령부 벙커로 당시의 처참한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히메유리 평화기념 자료관은 오키나와 전투 당시 간호요원으로 동원되어 희생된 여학생들의 비극을 다룬 기념관입니다. 이외에도 근대 이후 오키나와의 정치적 중심지를 상징하는 오키나와 현지사 관저, 오키나와 전투로 폐허가 된 후 전후 부흥의 상징이자 현재 오키나와 상업의 중심지인 나하시 국제거리, 지역 주요 언론사인 오키나와 타임스 빌딩 등이 들어섭니다. 시대별로 1920년대에는 무역 활성화에 따라 나하항 주변에 서양식 건물들이 다수 들어서고 1960년대에는 관광객 증가에 맞춰 나하 공항터미널이 확장되며 1990년대에는 대규모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오키나와 컨벤션 센터와 오키나와현 청사가 완공되죠. 2000년대 이후에는 나하시를 중심으로 주상복합이나 호텔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디 그라포트 오키나와 타워, 프레미스트 마키시 타워 국제거리 2010년 완공되었고 나하 신도심 센터 빌딩 2011년 완공되었으며 특히 류크스 타워는 104.8m로 2013년 완공 이후 오키나와 최고층 빌딩 중 하나로 나하시의 도시화와 고층화의 변화를 상징합니다. 또한 오키나와 본섬은 아니지만 2015년 개통된 이라부 대교는 이라부 섬과 미야코 섬을 잇는 총 길이 3.5km의 일본 최장 무료 다리로 오키나와 주변 섬들의 관광과 인프라 발전을 상징하죠. 오키나와 경제를 지탱하는 주요 산업은 단연 관광업입니다. 현내 총생산의 최대 40%를 차지하며 숙박업, 음식점, 소매업, 운수업 등 관련 산업에도 막대한 고용을 창출하고 있죠. 이는 아름다운 자연경관, 해양 스포츠, 류크 문화 등을 바탕으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며 경제적으로 성장해왔습니다. 또한 오키나와는 일본 내 미군 기지의 70% 이상이 집중된 곳으로 미군 기지 관련 경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미군 장병 및 그 가족들의 소비활동, 기지 내 고용, 기지 관련 사업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비중은 최대 25%로 볼 수 있고요. 농업과 어업은 비중은 작지만 중요한 산업으로 파인애플, 사탕수수, 망고 등 아열대 작물과 돼지고기 그리고 참치와 같은 어업이 이루어지죠. 오키나와는 이러한 경제적 성장을 바탕으로 수많은 호텔과 휴양지가 들어섰습니다. 더블트리, 바이힐튼, 나하 슈리성은 슈리성 근처의 주요 호텔이며 세련되고 소박한 객실을 갖춘 고급 해변 호텔인 호시노야 오키나와 그리고 깔끔한 객실과 스위트룸을 갖춘 오키나와 그랜드 메르 리조트 등 다양한 숙박시설이 관광객을 맞이하죠. 나하시에는 전통적인 류크 도자기를 판매하는 상점들이 모여있는 츠보야 야치문 거리, 중국 푸저우시의 정원을 재현한 후쿠슈엔, 그리고 면세 쇼핑을 즐길 수 있는 DFS 갤러리아 오키나와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있죠. 오키나와라는 이름은 한자 오키가 바다 한가운데 먼 바다를 의미하고 나와는 새끼줄, 밧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먼 바다에 떠있는 밧줄처럼 길게 이어진 섬들이라는 뜻일까요? 류크라는 단어는 한자 류는 유리나 보석, 큐는 구슬이나 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구 큐대라고 하죠. 나하의 유래 중에는 갯벌이나 늪지대가 많았고 그 사이로 물길이 나 있었는데 이를 육구어로 나하 또는 나하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나하항과 더불어 오키나와 섬과 주변 도서들을 잇는 주요 항구인 도마리항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오키나와는 140만 명에 달하는 인구 규모에 걸맞게 9개의 4년제 대학이 있습니다. 류크대학은 오키나와현 유일의 국립대학으로 가장 높은 학술적 위상을 가지며 미군 통치 시기에 설립되었습니다. 예술 분야에 특화된 오키나와 현립예술대학, 오키나와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립대학인 오키나와 국제대학교, 그리고 최고의 대학이라 불리는 오키나와 대학 등 오키나와에는 고등교육이 발전되어 있죠. 오키나와현은 섬 지역 특성상 강수량에 크게 의존하는 물 공급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본섬에는 식수 및 생활용수 확보를 위한 여러 개의 댐이 건설되어 있으며 나하시에 위치한 킨조댐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지하댐도 있다고 하네요. 제주도 안반수가 생각납니다. 에너지 측면에는 주로 화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으며 석유는 대부분 중동에서, 가스나 석탄은 현재까지 호주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태풍이 잦아 풍력 발전 시설은 바람이 많이 불어도 자주 망가지죠. 나하시 내의 관광은 유이레일을 통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키나와 도시 모노레일로 나하 공항역부터 테다코우라니시역까지 총 19개의 역을 운행하며 나하 시내를 남북으로 관통하고 주요 관광지와 연결됩니다.
나하공항역, 휴리역, 국제거리와 가까운 현청암역과 마키시역, 박물관이 있는 오로마 지역 등이 주요 역입니다. 배차 간격은 약 10분 정도이며 1일권, 2일권, 3일권 등 다양한 패스를 이용할 수 있죠. 오키나와를 방문하는 관광객 수는 엄청납니다. 2017년에는 오키나와를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이 115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한국인이 100만 명 이상 놀러가는 도시는 다낭, 방콕, 호치민, 타이베이, 괌, 세부처럼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관광지 이름인데, 이만큼 오키나와도 이에 못지않게 많이 간다는 거죠. 2024년 1월에는 나하공항 입국자 중 한국인이 전체 34%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인 외에도 대만, 중국 등 다양한 외국인 관광객이 오키나와를 찾고 있습니다. 오키나와는 대만이나 제주도와는 달리 높은 산이 없습니다. 북쪽에 500m 정도의 산이 있지만 주요 지역인 나하 근처에서 가장 높은 산은 벤가타케로 150m 정도의 언덕 수준입니다. 높은 산이어서 그런지 이 산을 둘러싸고 무덤들이 빼곡히 둘러져 있는 모습은 오키나와만의 독특한 풍경이죠. 오키나와에는 아름다운 해변과 공원이 많습니다. 아메리칸 빌리지 근처에 긴 백사장과 야자수가 아름다운 아라하 비치, 태평양을 360도로 조망할 수 있는 지넨미사키 공원, 나하공항 근처의 작은 섬으로 아름다운 석양과 비행기 이착륙을 볼 수 있는 세나가지마 섬의 우미카지 테라스 등이 대표적인 곳입니다. 유쿠왕국이라는 독자적인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오키나와는 온화한 기후와 아름다운 자연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휴양지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단순히 휴양을 넘어 일본 본토와는 다른 독자적인 언어와 문화, 그리고 제주도 탐나국과 닮은 꼴의 역사를 품고 있는 한국인에게 아주 매력적인 섬이죠. 다음번에 오키나와를 방문하신다면 에메랄드빛 바다와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며 슈리성과 다마우든, 그리고 곳곳에 숨겨진 유쿠왕국의 흔적들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섬이 간직한 역사의 깊이와 독자적인 문화의 향기를 느껴보신다면 오키나와를 바라보는 시선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또 다른 감정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